미국사 유고를 비밀리에 하늘로 날려 보내주길 바란다고 한 아인슈타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유년 시절.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독일 울름에서 전자기기 공장을 경영하는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 가족은 벙어리는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쟁놀이를 유독 싫어했는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숨어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스스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내며 보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후 아인슈타인은 처음으로 종교를 접했는데 곧 성경에 매료되었고 교회 분위기에 빠져들어 하느님을 찬양하는 짧은 시를 직접 쓰기도 했지만 과학 도서들을 읽은 후 종교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12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을 끝까지 다 읽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직접 증명했으며 13살 때에는 칸트의 유명한 철학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과 자연과학 인기 도서를 읽었습니다. 1894년에 부모님이 이탈리아로 이민해 밀라노로 간 지 얼마 안 되어 아인슈타인도 학교를 그만두고 이탈리아로 떠났는데 1936년에 아인슈타인은 당시의 학교 생활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학교가 위협적이고 권위적인 곳이 된다면 그곳이야말로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 방법은 학생들의 건강과 감정, 자신감을 파괴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평범한 학생을 배출할 뿐이다. 독일 학교의 군국주의식 교육에 극단적으로 혐오감을 느낀 아인슈타인은 아버지에게 독일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할 정도였으며 실제로 그는 1896년에 독일 국적을 버리고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아인슈타인. 취리 연방공과대학교에 응시했으나 떨어진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의 아라우에 있는 주립학교에 진학해 마치지 못한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만약 한 사람이 광속으로 광파를 따라서 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데 이후 아인슈타인은 아라우 학교를 고등교육 중 가장 모범적인 학교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간은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라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인슈타인은 순탄하게 취리 연방공과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 시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냈으며 이 시기에 유명한 물리학자의 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인슈타인에게 생계를 위한 험난한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기술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3개월 동안 가정교사로 일하는 사이에 학술 논문을 2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년여의 시간 동안 마하, 흉, 암페어, 리만, 디킨스, 세르반테스 등 인물의 철학, 과학, 문학 작품을 탐독했다는데 1902년에 아인슈타인은 마침내 정규직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벨은 특허국 3급 기술심사원으로 일하면서부터 그는 더 이상 생계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일이 좋아 1909년까지 계속 그곳에서 일했는데 그때까지 논문 6편을 썼고 그중 5편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그것은 기존의 시공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고전 역학을 시공의 상대적인 특수한 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고 3개월 후 아인슈타인은 또 단편 논문을 발표해서 유명한 E는 MC2 개념을 제시한 덕분에 당시 모든 물리학자를 곤혹스럽게 하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핵에너지의 방출과 이용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는데 물론 아인슈타인처럼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기꺼이 고유의 사고 습관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시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12명뿐이었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도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1915년 11월에 아인슈타인은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논문 4편을 제출했는데 이 논문 가운데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수성 근일점의 이동을 최초로 증명하고 정확한 중력 방정식을 제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탄생했고
1916년에 아인슈타인은 장편 논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완성했는데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관성계에 적용되었던 상대성 이론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같은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는 가설의 기초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고, 더 나아가 일반 상대성 원리를 설명했고, 물리학 법칙은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든 대비 물체에 대해 반드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존재로 공간과 시간이 휘어지며 중력은 실제로 굽어진 시공이라고 했는데, 이 말처럼 태양 중력의 영향으로 공간이 휘는 이론은 수성 근일점이 100년마다 43초씩 이동하는 비밀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설은 중력의 적색 이동인데, 강한 중력장 속의 스펙트럼이 적색 파장 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192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천문 관측에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중력장에서 광선의 굴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지구에 가장 가깝고 큰 중력장은 태양 중력장으로 아인슈타인은 멀리 떨진 별빛이 태양 표면을 지날 때 1.7초가량 휘어져 발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1919년에 영국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지지했는데, 영국은 계기일식 관찰 지점으로 원정대 두 팀을 보내 연구한 끝에 별빛은 태양 근처에서 1.7초만큼 휘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 왕립학회와 왕립천문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에딩턴은 공식적으로 이 관측 결과를 보고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왕립학회 회장인 톰슨은 이것은 뉴턴 시대 이후 만유인력에 관한 이론 중 최고의 성과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 사고의 산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연일 매스컴에 등장했는데, 그는 1916년에 상대성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출간해 1922년까지 재판을 40세나 찍었습니다. 이 책은 또한 10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전해졌는데, 아인슈타인은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면서 각종 행사와 강연에 초청된 바, 이때 아인슈타인은 사회활동과 그가 바라는 조용한 삶 사이에서 매우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생활 패턴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인류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은 항상 느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와 그 운명에 대한 관심은 항상 모든 기술적 노력의 주요 관심일 것이다. 도표와 방정식에 매달릴 때 이 점을 영원히 잊지 마라. 독일을 떠나는 아인슈타인. 1920년 이후 독일은 나치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유대인 학살로 떠들썩했는데, 1922년에 아인슈타인은 국제연맹의 지식인협력위원회에 참가했고 2년 후에 공식으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926년에는 이 위원회의 업무 상황을 소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는데, 목적은 대중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서였으며, 1930년에 그곳에 크게 실망하기 전까지 매년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930년에 아인슈타인은 나의 세계관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이다.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존경받아야 한다. 특정인이 숭배시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이 그 목적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이를 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다양한 공연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것은 정치적 국가가 아닌 창조적이고 감정이 있는 개인, 즉 인격이다. 인간만이 고상하고 뛰어난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군중 자체는 사상적으로 항상 둔하다. 1931년에 아인슈타인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정치 신념을 인정합니다. 인간을 위해 국가가 건설된 것이지 국가를 위해 인간이 생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는 우리의 하인이어야지 우리가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복무 결과가 다른 나라의 국민을 학살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확실히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자유 속에서 발전할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일각에는 정신 감축이 물질 감축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섭게 과장된 국가주의 정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정신은 듣기에만 좋을 뿐 남용되고 있는 애국주의입니다. 최근 반세기 동안 이런 거짓 우상이 곳곳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임무는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이 창조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되었고 그로부터 2달 후 54세 아인슈타인은 시민권을 포기하고 독일을 떠나는데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시즘 나치의 폭정을 비난하며 명령주의의 강권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독일인 친구 막스 폰 라우에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 정치 문제에서는 몸을 숙이고 조심히 처신하라고 하자 아인슈타인은 답장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나는 자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네. 과학자는 자네 말처럼 정치적인 문제,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인류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네. 독일의 상황을 보면 이런 통제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게 만들어서 지도권이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했지. 이런 통제야말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 묻겠네. 브루노, 스피노자, 볼테르와 훔볼트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하는 말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네. 게다가 나의 행동이 인류를 위한 봉사라고 굳게 믿네. 1939년 8월에 아인슈타인은 나치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염려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고 이 편지를 받은 루스벨트는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940년 10월에 아인슈타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프로젝트 결과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국민 2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순간 너무 놀라서 멍해 있었고 정말 가슴이 아프군이란 한마디를 남겼는데 훗날 아인슈타인은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거대한 힘을 세상에 공개한 과학자들은 모든 사물의 우선 책임을 지고 원자력이 전 인류를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쓰여야 옳습니다.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아인슈타인 1947년에 아인슈타인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고 이듬해에 지식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연과학자의 태도가 인류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인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국민, 서로 다른 신앙이 있는 각 민족 간의 완전한 이해를 실현해야 합니다. 냉전이 시작된 후 반공주의를 선동하는 메카시즘이 미국을 휩쓸면서 수많은 지식인이 미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으며 박해당했습니다. 1953년에 뉴욕의 한 교사가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미국 하원의 비미활동위원회에서 신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식인은 지금 몹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정치가는 대중 앞에서 외부의 위험을 대충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자유를 금지하고 순종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이에게서 직위를 박탈하고 굶기려고 합니다. 이런 죄악에 반대하기 위해 소수 지식인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간디가 주장한 비협력이라는 혁명 방법밖에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 신문을 받은 지식인은 모두 증언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면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식인이 얻는 것은 절대로 그들을 위해 준비된 노예보다 훨씬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훗날 신문에 실렸고 대중의 반응이 폭발적이자 메카시는 아인슈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미국의 적이라고 주장했으며 각 신문은 사설에서 아인슈타인의 조언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극단주의자의 범주에 넣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아인슈타인의 말에 동의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신문에 게재되었는데 신문 받을 때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인용한 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1953년 봄에 시카고 변호사협회는 아인슈타인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기로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 편지로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물리적 실제의 구조를 좀 더 이해하는데 제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체계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불의 폭정과 맞서 싸우거나 인류 관계의 전통적인 형식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오랜 시간 이 사회에서 일어난 매우 비열하고 불행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면 그들과 같은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1955년 4월 18일 새벽 아인슈타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데 눈을 감기 며칠 전에 그는 버트런드 어셀렐이 초안을 작성한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에 서명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과분한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이것은 나 자신의 잘못도 공로도 아닌 운명의 장난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거나 묘지, 기념비를 만들지 말고 유골은 친구가 비밀리에 하늘로 날려 보내주길 바란다라는 놀라운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진짜 완전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 미국사는 유골을 비밀리에 하늘로 날려 보내주길 바란다고 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